안녕하십니까. 백경인포시스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법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배포한 책자나 동영상들을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는 간략하게 연말정산 흐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뭐냐면 저희 같은 급여 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총 급여에서 4대 보험 떼죠, 소득세 떼죠, 주민세 떼죠, 그리고 그 나머지 차감한 금액을 저희가 통장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소득세하고 주민세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 납부한 소득세가 저희는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기납부세액.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출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출력하셔서 제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각종 서류들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세법에 맞춰서 정확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고요. 이 연말정산 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환급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1년 동안 납부한 세액, 기납부세액보다 연말정산해서 나온 결정세액이 더 많은 경우,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근로자들한테 다시 환급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작은 경우, 그러니까 결정세액이 더 큰 거죠. 그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들한테 연말정산로 추가로 더 세액을 더 납부를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말정산 세부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총급여는 그 각종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야간 근로수당이라든지 경비원들 요즘에 그리고 식대 10만 원까지가 비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그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 계산 공식은 표로 나와 있고요. 책자 연말정산 책자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책자에 보시면 총급여와 근로소득 금액이 자꾸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라고 해서 각종 부양가족이라든지 자녀공제라든지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주택자금공제 등을 이렇게 공제를 하면 그 금액을 다 공제한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 종합소득과세 표준 금액의 기본 세율,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기본 세율이 있는데 그 세율을 구간별로 나와 있는 그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 산출세액은 에서도 또다시 이 세액감면이라든지 근로소득 세액공제, 각종 또 세액 관련해서 공제를 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다 감면 금액까지 공제를 하고 나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 1년 동안 실제로 저희가 납부해야 될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납부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는 다시 근로자들한테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하기 쉽게 국세청의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좀 간략하게나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시면 연말정산을 쉽게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인 급여 소득자가 있었을 때 이분한테는 배우자 한 명과 부양가족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25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납부한 금액이 215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소득공제 자료로서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195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했을 때 저희가 연말정산을 해보면 먼저 근로소득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 원의 연급여를 가지고 근로소득 공제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125만 원이라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에서 1125만 원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바로 287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이제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까지 계산을 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액 계산 결과를 보시면 총 급여가 4천만 원인데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7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2,875만 원에서 본인과 부양가족, 그 다음에 배우자의 공제 금액을 450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금액과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또 차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차감된 소득 금액이 1,96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60만 원에서 그 밖에 소득공제 자료를 또 차감을 하게 되는데 신용카드 산출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총 사용 금액은 1,950만 원 정도였는데 신용카드의 이 산출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60만 원에서 그 밖에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데요. 그 금액이 1740만 원 정도 돈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기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153만 7,407원이 나오는 거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액 감면을 하고 세액 공제를 또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 금액이 또 계산 공식이 있는데요. 그 금액이 68만 4천 원이 계산이 되는 거고 자녀에 대해서 또 세액 공제를 또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다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10%는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기존에 1년 동안 저희가 납부한 세액이 86만 5천 원이면 차감한 금액이 28만 5,900원이 이 28만 1,590원이 바로 근로자한테 환급을 해줘야 되는 금액인 거고요. 거기에 지방소득세 10% 계산해서 이것까지 근로자한테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마 좀 세부 연말정산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연말정산 저희 XPERP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XPRP에서의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관리 메뉴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기본정보 등록 메뉴 클릭하시면 2018년도 조회를 눌렀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정보가 뜨지 않을 겁니다.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프로그램에서 하셨다고 하시면 이 복사 버튼을 눌러서 전년도 정보를 그대로 다시 복사해 오시면 되고요. 전년도 작업을 안 했을 경우는 이 별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서 코드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는데 이 세무서 코드 보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지역의 세무서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정보 등록에 입력된 모든 이 정보들은 우리 인사급여 출력물들에서 공급자로 그대로 다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정보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정산 작업을 해볼 텐데요. 먼저 메뉴에 보시면 인사급여, 연말정산, 전직장 내역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해당 연도에 다른 직장을 다니시다가 중간에 입사하신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 직장의 내용들을 입력하시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먼저 조회를 누르시면 전체 사원이 다 뜨는 게 아니라 중도에 입사하신 분들만 리스트에 뜨게 돼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종전근무지 내역을 입력하시는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먼저 끊어 오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정보를 보시고 회사명, 사업자 번호, 총급여 등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 가장 문의 많이 오시는 게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어떤 거 입력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시면 결정세액란에 있는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전근무지가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종전근무지 2, 종전근무지 3, 4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뭐 투잡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계속 근무 중인 분이 뭐 별도 소득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재직자 전체 버튼을 클릭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지금 현재 근무자들도 다 뜨게 돼 있고요. 여기에 투잡으로 수입이 있으신 분들 회사와 사업자 번호, 총급여 등을 또 입력을 하시면 급여가 합산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이곳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변경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변경 처리는 2018년도 중에 위탁관리사가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고유번호 중에서 법인으로 사업자가 바뀌신 경우에 계속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기간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뉴고요. 그 다음에 이 처리하는 방법은 만약에 5월 1일부터 사업자가 변경됐다고 하면 2018년도 4월 30일까지 변경 전 근무 기간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그 해당 사원들만 이렇게 불러 들여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변경 전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상호도 변경 전 상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색깔은 처음엔 분홍색으로 있다가 이건 처리가 안 된 상태고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장 변경 처리를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 문의도 또 오는 경우가 기존 사업자에서 변경되시면서 전부 다 퇴사 처리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 입사로 잡아서 사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 종전근무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사업장 변경 처리가 아니라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종전근무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사원별로 1년치 급여를 다 계산을 해 놓으셨을 거고, 그 급여 계산은 한 자료를 월분별로 다 수신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저희 프로그램에서 급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면 여기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에 연 급여 수신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1년치 급여를 각 사원별로 다 한꺼번에 수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4번을 더블 클릭을 해서 각각 사원별로도 수신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급여 관리를 사용하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급여 부분에다가 최종 월분의 총급여를 1년치 총급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세 이런 식으로 다 1년치 4대 보험이든 다 포함해서 이렇게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일단 한번 받아보면 연급여 수신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체 사원에 대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급여 자료에 있는 1년치 급여를 다 수신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게 보이시는 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급여가 없습니다. 이건 왜 없냐면 아까 우리가 5월 1일부터 사업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 전직장 내역 등록에서 사업장 변경 처리를 4월 말까지 아까 기존 사업자로 변경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에서는 5월부터 급여 수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4월 것까지는 어디가 있냐면 전직장 내역 등록에 보시면 재직자 전체를 조회하셔서 보면 이렇게 변경 전 상호로 해서 4월 것까지는 자동으로 이렇게 종전근무지로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근로소득 내역에 있는 금액들이 가장 연말정산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기초 금액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급여 나가신 거랑 다 확인 작업은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네,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직장 내역 등록과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을 마치셨으면 이제는 개인 공제 자료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근로자의 가족사항이나 추가 공제사항 그리고 공제받을 금액들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해당 4번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연근로소득 금액과 과세 대상 상여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끌고 오는데요. 이 과세 대상 급여에는 중도에 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직장 내역 등록에 등록했던 종전근무지의 그 과세 대상 급여까지 끌고 오는 거고요. 기납부세액 또한 종전근무지에 입력했던 그 기납부세액을 같이 합산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세 대상 급여와 이 기납부세액 등을 제대로 끌고 왔는지 확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사원에 이 이름을 클릭해 보면 아래에 가족사항이 자동으로 뜨는데 이 가족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사관리에 인사기본정보에 보시면 재직자 조회에서 가족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가족사항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개인 공제자료 등록에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근데 저 기본 정보를 무시하고 여기에 더 추가로 놓고 싶으시면 행추가 버튼 눌러서 직계 비속을 이렇게 추가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해서 더 넣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신 이후에 혹시라도 이 초기화를 시키고 싶으시면 이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수기로 이 화면에서 입력한 이 직계비속 입력한 거는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개인 공제자료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사원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 인사관리에 있던 그 기본 자료를 대상자를 자동으로 끌고 오긴 하는데 혹시라도 추가로 넣으셔야 될 경우는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입력할 때는 관계 코드나 내외 코드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양 여부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교육비 구분도 그 대상자가 따라서 취약전 아동인지 초중고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체크사항도
본인이 해당되는 그 대상자가 해당되는 칸에 이렇게 숫자 1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숫자 1을 표기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 밑에 자녀와 6세 이하 출생 입양자 등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시기 때문에 수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 중에 그 금액들을 각각 대상자별로 보장성 보험인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등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도 직불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전통시장 사용분인지 대중교통의 사용분인지 등을 나눠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 대상자별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 전직장 내역 등록과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에 있는 금액을 자동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혹시 틀린 경우는 그 급여에서 조정을 하셔서 연소득 내역 등록을 다시 수신을 받던가 아니면 전직장과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에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금액과 여기에 자동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또 이거를 수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꾸 에러가 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맞춰 주셔야 되세요. 위쪽에 있는 금액과 이 밑에 쪽에 입력된 금액 합계가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가져온 자료는 이 국세청 자료의 칸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영수증으로 약국에서 영수증을 받아오셨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 그 밖의 자료에다가 금액을 대상자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다 있기는 해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은 보장성 보험료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이 아래 그 특별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꼭 놓치시는 부분이 의료비 부분이시거든요. 보면은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나눠서 입력을 하셔야 되세요. 본인을 위한 의료비인 건지 아니면 그 밖의 공제 대상,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를 위해서 지출하신 그 비용은 이렇게 각각 나눠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공제 금액 계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연말정산 하시면서 문의 오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 계산 다 끝났더니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주택자금 난에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맨 밑에 보시면 세액공제 쪽에 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꼭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여기다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다 넣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라는 거는 이 저희 국가가 예전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민주택 기금 등으로 차입한 대출금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연말 정산 책자를 한번 참조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과 이 세액 금액의 세액 공제 쪽에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 공제는 꼭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모두 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저장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뭐 성공적으로 저장됐다라는 메시지가 뿌려질 거고요. 혹시라도 위쪽과 아래쪽이 뭔가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 저장이 안 된 틀리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니까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공제 자료 등록에서 각 사원별로 공제 자료들을 모두 다 등록을 하시면 이제
모든 기초 자료 입력은 다 끝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작업으로 갈 텐데요. 연말정산 작업 버튼에서는 기존에 입력했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연말정산 계산을 돌리는 화면이고요. 전체로 돌리실 수도 있고 어느 한 사원만 돌리고 싶을 때는 부분 체크하시고 그 해당 사원의 사원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재직자 중에 재직 구분해서 전체로 돌리실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 퇴사자가 이미 중도 연말정산이 다 끝나셨다고 하면 다시 계산 돌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재직자만 선택하셔서 정산 작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로 한번 정산 작업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산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성공적으로 저장하였습니다 하면 이제 모든 연말 정산 작업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 조회에서 보시면 연말 정산 결과 조회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당 사원들이 계산된 결과가 다 보여지시는 거고요. 인쇄 버튼을 누르셔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출력물에서 필요하신 서류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징수부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인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지금 작업까지는 여기서 다 끝났는데요. 이제는 지금부터 또 해야 될 일은 우리 아까 개인공제 자료 등록에서 입력했던 내용들 중에 의료비나 기부금, 월세, 연금 등은 이 세부 내역을 별도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메뉴에서 보시면 의료비부터 여기 연금저축공제자료 등록까지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작업이 모두 끝나시면 이제 연말정산 작업해서 했을 때 이 의료비라든지 기부금, 월세, 연금 저축에 대해서 공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 공제자료 등록에서 각각 공제자료 등록 화면에서 세부 사항들을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의하실 거는 그 연말정산 이 개인공제자료 등록에서 입력했던 그 의료비면 의료비 금액 이 금액과 의료비 공제자료 등록에서 입력하신 이 금액이 꼭 같으셔야 됩니다. 이게 틀려서 나중에 연말정산 그 국세청에서 오류 검증하실 때 꼭 틀리는 경우들이 여기에서 양쪽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는 맞추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 방법은 지금 왼쪽에 자동적으로 공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왼쪽에 자동으로 뜨거든요. 이분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여부, 내외국인, 그리고 지급 코드는 이 밑에 쪽에 보여 있는 이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관명 그리고 사업자 번호와 주민번호는 다시를 안 넣으시고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오신 거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 일일이 다 입력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가져오신 경우는 대표로 한 개 이상호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 건수와 총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명 이거 문의도 또 있으신데 기관명에 가지고 오신 거 보면은 별표가 체크돼 있으세요. 그럼 별표 이대로 넣어야 되냐?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별표 그대로 입력하셔서 별표로 입력하셔서 어, 이 마지막으로 이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의료비 공제 자료 등록은 모두 끝나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자료 등록은 우리 개인 공제 자료 등록에 보시면 새 공제란에
기부금 입력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정치자금과 법정, 그리고 우리사주,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를 이렇게 각각 나눠서, 그것도 당해년도 기부금인지 아니면 그 전 2월액인지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또 오류 검증하실 때 에러 나는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또 이 기부금 부분인데요. 각각의 2월 금액과 이쪽에 기부금 공제자료 등록에 등록돼 있는 이 금액이 일치를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 에러 나는 경우는 꼭 이쪽에서 서로 다르게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고요. 일단 입력하시는 방법은 기부금 공제자료 등록에 가셔서 똑같이 조회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도 해당자만 뜨기 때문에 이 해당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행추가 버튼 눌러서 유형과 코드, 사업자 번호, 상호, 그 다음에 기부 금액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금액 확인하시고 그 기부자에 대한 내용을 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에 그 기부금이 2월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2월 되는 금액이 전년도에서 있다 그러면 이 기부금 조정 내역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중도 입사자 같은 경우는 기부금 2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행추가 버튼 눌러서 2017년도분 해서 유형이라든지 이걸 그대로 다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틀리지 않다고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고, 저쪽에 개인 공제자료 등록에서 입력된 2월 금액과 이쪽에서 입력된 금액이 일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자료 공제 이 적용 순서는 연말정산 책자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액과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자료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월세액 같은 경우는 미리 이 공제 금액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는 연말정산 작업이 끝난 이후에 결과조회에서 이렇게 부분으로 3번 조회를 해서 이분에 대한 월세 공제 금액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세요. 보시면 350만원에 35만원이 세액 공제 받으셨잖아요. 이 금액을 알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월세액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월세액 이쪽 메뉴로 이동을 해 보시면 조회를 누르시고 여기에 금액이 실질적으로 세액 계산되는 금액이 정확히 10%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주택 임차 차입금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개인 대 개인의 차입금을 빌렸을 경우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차 뭐 전세로 살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세에 대한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과 전세 보증금을 입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공제자료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공제자료 등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원이 뜨는 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분들만 공제를 받으시는 거고요. 이렇게 두 분이 뜨실 경우는 한 분만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두 분 다 한꺼번에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2번에 연금저축 공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뜨거든요. 이거는 아직 입력이 안 되셨기 때문에 뜨는 거고요. 다음 4번으로 가서 행추가 버튼 눌러서 연금저축으로 개인정보 공제자료 등록에 연금저축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선택해 주시고
납입금액 그대로 위에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저장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야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공제자료 등록까지 다 마무리가 되셨으면 이제 연말 정산 작업은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디스켓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디스켓 작성에 가시면 정산 연도 입력하시고 정산 대상 전체로 놓으시고 재직 구분은 뭐 재직자, 퇴직자 구분해서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작성일자, 담당 부서, 담당자 명 입력하신 다음에 파일을 이렇게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의료비 명세서 각각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때 이 파일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파일명은 절대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C1208로 해서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명세서도 정산 디스켓 작성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편하신데 저장을 하시면 CA로 시작하는 게 의료비 지급 명세서 파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파일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이 순서에 맞춰서 파일을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 전송하는 과정에 오류 검증이 있으신데요. 오류 검증을 하셔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다시 연말정산 작업을 틀린 부분을 다시 수정 작업을 하셔서 연말정산 작업까지 하시고 공제 자료도 수정하실 곳이 있으면 수정을 하신 이후에 다시 정산 디스켓 작성을 해서 다시 홈택스에 제출하셔서 오류 검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검증까지 다 끝나면 이제 전송하셔서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징수 환차 환급금을 급여에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 중에 징수 환차 환급금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일단 뭐 모든 사원들을 다 일괄 적용하실 거면 그 해당 급여의 급여 적용일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개인별로 각각 틀리게 하실 경우는 급여 적용 연월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용을 다 일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일단 급여 적용일 2월 28일로 넣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급여 적용 연월에 날짜가 들어가게 되고 적용이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급여 관리에 가시면 급여 계산 버튼에 가셔서 기존의 2월분 급여를 계산을 해 놓으신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징수 환차 환급금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분들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하셔서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그때 이제 환급금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연말정산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